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문당 김중현입니다. 네, 뭐 급전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니, 주문 안 드리면 여기 그 주문. 주문 받으세요 할 때 주문하고 오늘 다루는 이 영화의 세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고자 보통 이런 영화들이 보면 주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로 스펠. 네. 그 주문을 식당에서 주문하고 약간 겹치면서 한번 희화해봤습니다. 동음유효 얘기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두 편 중에 한 편 유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어디 아랍 지방에서 기름채고라는 얘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우 일비 불러대고 후속편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이 유전된다 할 때 바로 그 유전인데 이 Drag Me to Hell 그리고 유전 이 두 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분위기는 또 상반된 측면도 있고요. 네. 둘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오컬트 무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꽤 오래 봤거든요. 네. 20대부터 약간 시네필로 살면서 여러 영화를 봤고 컬트 영화도 좋아하고 뭐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오컬트는 별로. 컬트는 좋아하는데 오컬트는 오컬트는 별로야. 오가 붙으면 나는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장르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슬래셔 무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은 걸 못 보는 분이 있고 반대로 정반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뭐 악마가 등장하고 귀신 등장하고 이런 걸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오컬트 무비를 어쨌건 저희가 또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컬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밀스러운 의뢰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컬트 무비에서 예를 들면 의뢰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 영화니까 악마랑 관련되어서 그렇죠. 악마를 부르는 의식 뭐 이런 건데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 분신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악마 같은 경우가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어떤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오컬트 무비는 영화 역사에서 지금 딱 올해 51년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역사가 있어요? 네, 오컬트 무비는 1968년도에 네. 보통 효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로만 폴란스키의 악마의 시라는 작품이 탄생했었죠. 말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네, 못 보죠. 보진 않았어요. 제가 왜 보겠습니까? 그 영화도 진짜 으스스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악마의 시로 나왔고 원제목은 로즈마리의 악이라는 작품이죠. 네. 근데 68년도가 굉장히 공포 영화에서는 기념비적인 해예요. 왜냐하면 그때 좀비 영화도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래요? 좀비 영화도 역시 효시에 시작되는 작품이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1939년에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를 쇼츠를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좀비는 영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비 영화의 약간 장르적인 다르니까. 느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어쨌건 보통 이제 68년도에 이 좀비 영화 혹은 오컬트 무비가 시작됐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악마의 시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70년대가 사실상 오컬트 무비의 전성기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들, 미국 치면 뭐 엑소시스트, 오멘, 유럽으로 얘기한다면 최근에 리메이크작이 만들었던 서스페리아, 혹은 쳐다보지 마라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이 70년대를 풍미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기운이 뭔가 이 사악한 기운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떤 영화든 그 장르의 최고 작품은 맞아요. 사실은 장르를 뛰어넘는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오컬트 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유전을 한번 보면 재밌을 거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에 너무 동감이 되는데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 작품들은 취향을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액션 영화는 안 봐, 공포 영화는 안 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훌륭한 영화는 개개인의 취향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아까 좀비 영화와 오컬트 영화의 상관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오늘 같이 다루는 이 드래그 미 투 헬이라는 영화의 감독인 샘 레이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슬래셔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드래그 미 투 헬을 딱 보는 순간 예전에 이블 데드 시리즈를 열광하면서 봤던 저를 또 떠올렸어요. 그래서 약간 복고적인 그런 그 슬래셔 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오컬트 영화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이번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또 새로운 경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두 영화 중에 더 무서운 영화는 유전이고 네, 드래그 미 투 헬은 약간 유머도 들어가면서 그렇죠. 약간 경쾌한 측면까지 있는데 약간 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이제 두 편의 영화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두 편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오컬트 무비는 당연히 같은 장르에 속하니까 비슷하지만 오컬트 무비 중에서도 이제 악마를 불러내는 그 의식 자체가 그 영화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두 편에 무시무시한 할머니 두 분이 나오시고 각각 그 할머니의 장례식으로 두 영화가 모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할 때 왜 꼭
원탁에서 하는 거야. I can feel them in the room. 사각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원탁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주기 때문에 원탁이라는 성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원탁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과 하속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럼 또 이제 빙의 되는 순간 같은 것을 묘사하게 되는데, 어쨌건 두 편 모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게 다뤄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네. 가보기 전에 1분 브리핑. 자, 이 영화 보고 나시면 악몽을 꾸실 수 있습니다. 네. 무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저만의 비법을. 그러니까 이 오컬트 영화, 악령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의 해독제랄까? 네네. 그런 걸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1분 브리핑은 드림캐쳐예요. 네, 요거 악몽을 잡아주는. 네, 요거 보신 다음에 영화가 너무 무서우신 분들 한번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한 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들을 적어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한 주문들 네. 다 가지고 긁어 모아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없네요. 네. 그건 뭐 또 나중에 동양적이니까. 다른 동양족 네. 영화 할 때 한번 써먹기로 하고요. 네. 일단 아브라카다브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요. 네, 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하신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네. 질병과 재앙을 물리쳐주는 그런 주문이죠. 그리고 에스쿨라피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주문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Obliviate. 오블리비아테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해리포터에 나왔던 주문이에요. 기억을 지워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크 쿼켓 트란스비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죠. 뭐 아픈 기억이 있고 나쁜 사건이 생기면 오크 쿼켓 트란스비트 이렇게 하면 지나가게 하는 어떤 주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호포노포노는 뭐냐면 하와이 원주민들이 하는 주문인데요. 그래요? 마음을 정화할 때 네. 쓰는 주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넥스페 넥메투는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약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을 때 쓰는 주문이고요. 멋있네요. 아모르 파티는 김현자 씨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요. 그거 생각했어요. 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모르가 사랑 이거 파티가 이제 운명이니까. 페이트의 운명이라는 뜻이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네. 알로호모라는 이것도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주문인데요.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문을 열어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연결해 보면 제가 그냥 모은 게 아니고 의미가 오.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어떤 뜻이죠? 재앙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네. 아브라카다브라로 네. 아프지 말고 네. 모두 잊어버리고 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마음을 정화해라. 그리고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네 운명을 사랑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걸 연결하면 그런 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주 같아요. 혹시 오늘 두 편의 영화 유전과 드래그 미 투 헬이 너무 무서웠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려가지고 이 1분 브리핑을 보신 다음에 이 전체 주문을 외우시면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깨끗해질 겁니다. 여기다 하쿠나 마타타까지 넣으면 보도하려고 그랬었는데 글쎄.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쿠나 마타타. 네. 알겠습니다. 네. Sometimes I swear I can feel them in the room. And she wasn't altogether there. At the end. I just don't want to put any more stress on my family. 네, 먼저 다룰 작품은 작년에 개봉했었던 네. 유전입니다. 저희가 연기 5&5 할 때 토니 콜렛.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다시 봤는데도 무서워. 네, 영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전공법을 사용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많은 공포 영화들이 일부러 이렇게 깜짝 쇼를 한다던가 괜히 놀래키는데 별거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사운드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깜짝 쇼 하나 없이 전공법으로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데 그 긴장감이 굉장히 무서워서 저는 이 영화에서 다시 보니까 이거 오프닝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굉장하죠. 이게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영화의 전체 주제와도 상관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형처럼 보였는데 약간 디오라마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실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약간 범우주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 악령이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유전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자체로 우리를 압도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야기가 치밀하게 짜여진 작품입니다. 네. 사실은 낱낱이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또 이제 영화를 볼 때 스포일러라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건 오늘은 설명드릴 때 네. 기왕이면 앞부분에 집중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뒷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론가로서 좀 추측하게 되는 거죠. 어제 영화 보면서 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네. 아 이건 뭐 내일 이동진 평론가님이 해설해 주시겠지. 저도 몰라요. 네, 아리에스터 감독이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평론가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일 텐데 네. 아까 저 시작할 때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을 하면 영화가 일단 의미심장합니다. 영화를 딱 시작하면 창밖에 있는 나무 위에 만들어진 움막을 비추면서 시작해서 카메라가 한동안 있다가 카메라가 서서히 오패닝을 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다 보면 그 집안은 영화를 다 보다 보면 아마도 주인공인 애니의 작업실인 2층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 구석에 있는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이 집을 인형의 집 속으로 카메라가 서서히 다가가죠. 그래서 와 진짜 정교하게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고 2층에 위에 있는 피터의 방을 가리키는 순간 갑자기 분명히 우리는 인형의 집으로 보았는데 거기 실제 가브리엘 번이 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인형의 공간처럼 만든 미니어처인데 현실의 공간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엔딩은 잘 의외로 많이 기억 못하세요. 이 모든 영화의 마지막 쇼트가 뭐냐? 바로 미니어처 장면입니다. 그렇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영화는 미니어처로 시작해서 미니어처로 끝나요. 근데 그 미니어처를 현실의 세계로 바꾸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영화 속에서 이후에 보는 그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사실은 인형들의 이야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인형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인형은 자유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주인공인 애니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기는 굉장히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녀의 행동조차 모든 것이 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어떤 자탄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네. 그걸 감독이 분명히 의도한 것이 네. 애니의 직업이 무엇인지로 딱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애니가 바로 인형의 집을 만들고 하나의 거대한 디오라마를 만드는 게 직업인데 계속 그걸 빨리 마감을 해달라는 독촉을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애니가 겪는 딜레마이고 괴로운 순간인데 그걸 애니한테 부여했다는 것이야말로 감독이 이 영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애니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적인 어법으로 본다면 그 장면이 마치 시점 쇼트처럼 찍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깥에 있는 움막을 누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그 안에 있는 인형의 집을 보고 그걸 다가가면서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통 이렇게 찍으면 그걸 보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에 누군가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 쇼트처럼 보이는 이 시점은 대체 누구의 시점이란 말인가? 아 누군지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것은 사실상 악마의 시점처럼 보이게 되고요. 네. 중간에 보면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다가 애니가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너무 황당한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으니까 Jesus Christ, Annie. You're not planning on letting him see that, are you? Who? Peter. No, it's a neutral view of the accident. 객관적인 시점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악마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화에서 2시간 내내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인 인간들을 일종의 인형처럼 보고 있는 그런 거대한 초자연적인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화가 사실은 더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애니가 재현하려고 했던 객관적 시선의 그 순간이야말로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끔찍한 순간을 그런 객관적 시선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란 인간의 시도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처연한 어떤 굉장히 한편으로 무섭지만 슬픈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두 공간이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집이 있고 집 밖에 나무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움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영화의 처음은 움막을 보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영화의 전체 구조를 보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막으로 옮겨가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막이란 것은 말하자면 악마의 공간처럼 보이고 저택이란 건 인간의 공간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를 보시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여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엄마인 애니고 네. 또 하나는 딸인 찰리인데 이 엄마와 찰리는 영화의 한 중반까지 계속 움막에 가서 잡니다. 그럼 아버지인 피터는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불러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계속 움막으로 가려고 하고 피터의 아버지인 스티브는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영화 속의 모든 것들 역학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마적인 힘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절대 못 집어넣게 하려고 하는 저항력으로서의 가족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움막과 집이 대비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을 세트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집이 일반적인 집보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 층고가 높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거주하는 주인공들, 인물들이 작고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것은 일종의 무력감, 무의지 같은 것이거든요. 반면에 움막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움막은 좁고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에가 낮기 때문에 인물이 커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물의 파워나 전능감 같은 것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다면 스토리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난다면 영화는 요만큼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이만큼의 이야기인데 영화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마지막 요만큼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감독 아리에스트가 약간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떤? 프리퀄을 한 10개 만들고 요거 만들어서 그럴 수 있어. 흥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얘기 어떻게 했어 하면 프리퀄 1, 프리퀄 2 이렇게 해가지고 3부작으로 한 10부작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만들기 위한 스타워즈처럼.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출발될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맞습니다. 시작됐을 것 같은 한 3대에 걸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두 가지 경합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럼 전체 얘기는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영화 속에 시작하자마자 장례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엘렌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상 할머니인 엘렌과 어머니인 애니 둘은 이제 모녀 관계지 않습니까? 이 둘의 대결을 다루게 되는데 이 애니의 얘기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애니의 얘기는 엘렌의 이야기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영화가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거죠. 이 영화가 시작되면 사실 이 영화가 저는 이제 화법으로 봐도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화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엘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엘렌은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진으로만 나오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사진으로 나오거나 말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인물은 시작하자마자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속에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건 텍스트 바깥의 인물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계획을 모르면서도 이 계획을 만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그런 딸인 애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텍스트 안팎이 싸우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건 영화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앨런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부고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관객을 장례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앨런이 죽은 사람인데 앨런에 대해서 딸인 애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She was a very difficult woman to read. If you ever thought you knew what was going on with her, and God forbid, 2시간 동안 우리가 보는 과정은 앨런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앨런의 장례식에서 시작 장면은 옆에 서 있는 그 고인인 앨런 할머니를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맨 마지막 움막에서 장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도 앨런이 사진이 있고 심지어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퀸 리라고 써 있죠. 앨런 리니까 그녀가 왜 퀸이라고 지칭이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밑그림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의식 속에서 대관식이 펼쳐지는데 그 앞에 부분 집합으로서 세 개의 장례식이 들어가는 그런 한편의 의례 같은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영화에서 이제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엘렌,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엘렌은 말하자면 이 영화 전체를 의례로 본다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전하는 주 사제예요. 네. 그리고 애니는 자기가 사제인지도 모르면서 사제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의식적으로는 이 모든 벌어지는 의식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위치에 놓인 부사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주사제와 모든 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도 복무를 하면서도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니와의 싸움을 벌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약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영화에서 그러면 엘렌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왜냐면 영화에서 엘렌은 거의 안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가족을 상실한 사람들끼리 아픔을 나눈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니가.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의 전체 상황을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My name's Annie. And my father died when I was a baby from starvation because he had psychotic depression. And he starved himself, which I'm sure was just as pleasant as it sounds. 근데 우울증으로 굶어서 왜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가 어렸을 때 자기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한 세대 전에 그때도 역같이 똑같이 아들 하나 딸 하나였었죠. 자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앨런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시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스티븐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악마적인 뭔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악마는 사실은 빙의가 되잖아요. 빙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항해서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곡기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지칭이 되는 악마를 들어오지 못하는 게 하는 것으로 저항하는 것으로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아들은 이제 애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오빠인 거죠. 오빠가 16살이었는데 막 자꾸 엄마가 내 몸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해라고 조현병에 걸려서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픈 마음을 애니가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라는 건데 누군가 자기 엄마가 나를 뭘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악마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파이몬이라는 악마를 빙의시켜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 매달아 죽었단 말입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는 얘기는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끔찍하지만 참수의 이미지거든요. 여러 번 나오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장면이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때 오빠가 몇 살이었느냐? 16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보면 파이몬이라는 악마는 인간이 가장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숙주로서 악마가 들어간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살의 남자가 그 일생에서 사실은 가장 약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그 악마의 빙의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 같은 한 세대 후에 피터라는 이 집의 아들이 바로 16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일을 한 세대 뒤에 다시 지금 반복해서 앨런이 자기의 사후를 준비해서 어떤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니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의 초반부가 이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네. 집약해주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약간 요약해주는 거라면 영화 3분의 1 지점에 나오는 애니가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임을 가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그렇게 볼수 말하자면 있어요. 예고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 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스토리를 요약해주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해주는가를 보면 굉장히 이 짜임새가 놀라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영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되짚어보면 되짚을수록 영화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얘기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극 중에서 애니는 역설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갑자기 가족을 구하려는 어떤 그냥 모성애의 화신 같은 행동을 통해서 정말 절절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무슨 악마적인 얼굴을 하고 정반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애니의 행동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과 꿈속에서 이 몽유병의 증세를 빌어서 하는 행동이 서로 서로 이렇게 충돌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영화는 점점점 더 큰 비극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영화들 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래그 미 투를 예를 들자면 네. 바람으로 표현한다든지 실제 그림자로 표현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악령을.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그 존재가 사람과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냈다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래서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이 감독은 또 심지어 부지런한 것 같아서 바로 올 지금 봄, 여름쯤에 다음 영화인 미드소머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유전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끔찍한 사건은 가족 안에서만 벌어져요. 네. 가족 바깥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가족 영화를 비틀어서 만든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제목이 유전이잖아요. 유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유전이 갖고 있는 요소들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전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는 유전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약간 폐가 안 좋은데 폐가 안 좋은 게 아버지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런 폐를 갖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가 유전으로 물려주면 받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유전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로 유전되지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유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은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것도 역실은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는 과거에 엘렌이 만든 이야기가 현재 애니가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삼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윗세대가 한 일을 아랫세대가 반복한다는 거죠. 그게 유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전을 제가 생각해 본 세 가지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이 영화의 고스란히 주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특성 때문에 네.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했던 일을 앨런이 그 세대에서 아버지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이 똑같이 애니에게서부터 벌어지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것들이 연결될 것이고 앞으로의 프리퀄뿐 아니라 다음 이야기까지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영화들은 인간의 무지함을 일깨워주는다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포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무지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Someone has cursed you. He's the Lamia, the most feared of all demons. For the first 3 days, the spirit torments its victims. To burn in hell for eternity. 네, 이어지는 작품은 Drag Me to Hell입니다. 오랜만에 한 10년 된 영화인데 다시 봤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네.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샘 레이미 특유의 B급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살아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공포 영화 장르 자체가 제작비를 많이 안 들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저예산의 느낌들을 굉장히 또 흥미롭게 살린 케이스가 아닐까? 굉장히 여러 개를 잘 섞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로맨틱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다가 직장에서 승급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 샐러리맨의 비애와 그리고 누군가를 고통받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임무에 대한 이야기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냥 드라마로서 재미있고요. 네, 일단 굉장히 리얼한 얘기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되면 샘 레이미지 아주 무섭진 않고 약간 웃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이블데드를 좋아하시니까. 좋죠. 네. 네. 이블데드 1, 2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 안에서도 장르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샘 레이미는 좀 이런 사람은 좀 영화를 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르의 마술사 같은 부분이 있고요. 샘 레이미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제일 많이 알려졌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는 멜로 영화도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 같은 네. 거.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범죄극으로 심플 플랜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서부극으로 퀵앤데드 같은 작품도 만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장르든 그 장르를 맡으면 기본 이상의 영화들을 뽑아낼 줄 아는 네. 그런 굉장히 능숙한 장인에 가까운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람 몸에는 호러 유전자가 있어요. 네. 호러 영화를 10살 때부터 굉장한 팬이라고 했기도 했고 그다음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호러를 만들면서 본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들면서 재밌어하는 그 창작자의 태도 그리고 이 장르는 내가 최고지 하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네. 하신 것을 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재밌죠.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에게 한 노파가 와가지고 네. 우리 집이 뺏기게 생겼으니까 대출 연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잖아요. I beg for you. I humble myself before you. Let go! Security! 그 다음에 벌어지는 주차장에서 이 노파와 크리스틴의 싸움이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근데 무서워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틀리가 이제 자동차가 어디에 충돌하는 바람에 틀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노파가 이 크리스를 깨물려고 하는데 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리를 찾고 그걸 끼워서 깨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한. 깨무는 것도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너무 지금 본 지가 막 예를 들면 10년이 돼도 기억이 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틀니가 없는 노파의 입이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 크리스틴의 입을 깨물어요. 그런 장면들이 막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파리에 관한 장면인데 수면 중에 파리 한 마리가 코로 들어가고 한 마리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몸속에서 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그 초대를 받아서 남자친구의 그 부모를 처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기의 아들의 여자친구를 깔보고 있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기침을 하는 순간 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뿐파. 이런 장면들은 저런 상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 싶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입에서 극 중에서 뭘 토해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토하는 것 중에 심지어 고양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맥주의 영화입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약간 무슨 꽃잎처럼 무슨 이렇게 나뉘어진 파편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공포 영화에서 입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입구잖아요. 네. 근데 입을 출구로 쓰는 거예요. 입으로 바깥으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하자면 일종의 도착된 입구 같은 것으로서 출구를 사용하는 이 영화의 방식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와 진짜. 이 영화가 언제 나왔냐면 미국에서 2009년쯤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영화란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영화가 은행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에서 많은 부분들 중에서 극 중에서 이제 또 은행 안에서 다른 동료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사이가 안 좋은가? 동료가 나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상사 입장에서 일부러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경쟁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가 나와 있을 때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영화 속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포 영화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나쁘게 말하면 고문 포르노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고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맞아요. 그런 걸 주는 일련의 공포 영화들이 나왔어요. 호스텔 같은 영화, 네, 소우 네, 같은 네, 영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드래그 미 투 헬이 나오면서 그런 영화들을 정반대편에서 공포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래그 미 투 헬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위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싶은 거예요. 그 샘 레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를 굉장히 균형 있게 배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초반부에는 약간 드라마를 잘 하다가 네. 중반부에는 약간 웃기게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다가 네. 후반부에 악령을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진정한 호러가 이런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은 진짜 공포 네. 영화 역사를 통틀어도 손꼽을 만큼 굉장한 명장면이에요. 시각적 구현도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좋고 네. 거기서 펼쳐지는 악령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는 또 우리가 늘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땅속에서 어떤 존재가 와서 인간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불안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테마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영화가 이런 공포 영화 말고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약간 사악한 마음들도 보통 사람들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크리스틴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죄책감도 느끼고 노파한테도 원래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자기 상황이 좀 약간 특수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 모든 어떤 저주를 걸게 된 뜯어진 크리스틴의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추가 봉투 안에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 저주를 누구한테 옮겨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날까를 공유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A little gift.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차마 그렇게 못해가지고 하는 일이 무덤을 파헤치는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이야기 것들이 사실 공포 영화로도 재밌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평상시에도 느끼는 어떤 우리 안에 작은 사악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영화가 너무 묘사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기도 네, 한 것 네. 같아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거나 어떤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쉽게 죽일 수 있는가? 죽어도 싼가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고 이 영화의 기괴한 점은 우리가 크리스틴에게 빙의되어서 우리가 크리스틴을 의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크리스틴이 별다르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만은 저주에서 벗어나길 바라는데 그럼 누구에게 그 단추를 주고 벗어나게 할 것인가? 네. 줘버리고 살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 크리스틴을 응원하게 되는 마음 같은 것들을 감독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비틀면서 이 영화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극 중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백인 여성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극 중에 그녀를 둘러싼 모든 흑마술의 세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계, 네. 히스패닉, 아니면 심지어는 동료로 직장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아시안으로 편집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영화의 초반에 보면 예를 들면 집시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백인 주류 사회의 공포 같은 것들이 그런 어떤 그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일종의 흑마술의 세계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걸리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다. 그렇죠. 백인들은 그 이성과 지성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되는 논리가 사람이고 지배하는 그 나머지 세계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흑마술이나 신비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싶어하는 네. 감독의 약간 이분법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 뛰어난 아이디어가 네. 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옮겨 다니는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다뤘던 유전에서는 네. 그 악령의 길 로드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는 주술을 통해서 네. 악령이 사람과 사람에게 신체 접촉이 되었을 때만 옮길 수 있다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그럴 때 염소에게 악령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아이디어와 그 염소가 반응하는 그 재밌는 정말 최고의 장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식의 장면들 무섭기도 한데 갑자기 실수가 나오면서 약간 또 웃기게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이제 잘못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그 주술의 과정이 삑사리가 나서 잘못된 대로 악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 떠올라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춤을 저런 식으로 연출을 할까 싶을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굉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편의 굉장히 뛰어난 아주 훌륭한 두 편의 오컬트 무비. 네.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전 두 편 다 오컬트 무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한 편은 슬래셔 무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제 인생 영화를 만들어 주셨던 제 인생 영화 이블 데드 2가 제 인생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 만들어 주셨던 샘 레이미 감독의 드래그 미 투 헬이 좀 더 제 취향이고 신나게 웃으면서도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쪽을 더 좋아하고요. 훌륭하죠. 네. 최고의 장면은 그래도 유전도 워낙 뛰어난 작품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의 시작 장면.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맞아요. 패닝할 때 왜 카메라를 저렇게 쓰지라고 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음악과 전경과 카메라의 동작과 클로즈업과 그 안에 있는 모형의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순간 약간 충격적이기 때문에 유전의 첫 장면, 첫 시퀀스를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네. Come on, Peter. Wake up. 야, 지금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정반대의 선택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서 네.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편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두 편 다 권해드리고 싶은 좋은 영화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유전이 더 저한테는 끌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장면은 저는 이제 드래그 미 투 헬의 마지막 장면을 아, 고릅니다. 진짜요? 네. 아. 공포 영화를 저렇게 끝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드래그 미 투 헬의 마지막 장면을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로맨틱한 것처럼 끝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다 보면 샘 레이미는 샘 레이미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약하지 않아요. 샌 레임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엔딩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공포 영화 장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끝낼까 싶어지면서 재치도 있고 뻔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전 인정하겠습니다. 그쵸.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설명 못할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는데 얘기 들으니까 최고의 장면. 아 근데 유전 첫 장면도 진짜 네, 좋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컬트 무비의 오싹한 의식이라는 네. 측면에서 이 두 편을 모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 하면 감독님 CG 좀 해주실까? 이렇게 막 바닥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네, 항상 요즘 방송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뭔가 액션 네,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올라가서 끝나고 춤추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어떻게 하나 여기 잠시 올라가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BTV에서 모두 두 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펼쳐 이거.